그 밖에도 소개해드릴 분들이 많은데요. 시간 관계에서 전부 소개드리지 못한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다음 순서는 우리 키우리의 또 정말 큰 기둥 역할을 하시죠. 최영찬 부장님과 아름다움과 지선미를 경비한 박윤아 아나운서로 순서를 또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수고해 주실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키우리 독서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영선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휴가철인데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참석자 여러분과 저자이신 김상직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촬영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정수정 PD님과 빅토글 미디어센터의 영상 제작팀에게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박윤아 아나운서도 인사하셔야죠. 네, 안녕하세요. 키우리 독서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박윤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소 제가 존경하는 최영춘 회장님과 이렇게 함께 사회를 맡게 되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함께하는 오늘이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기억되길 소망해봅니다. 젊고 아름답고 목소리가 좋은 여성과 이렇게 MC한다는 무조건 불행인 것 같습니다. 자, 우선 5.18 당시 우리 박윤아 아나운서께서는 몇 살이셨어요? 네, 그 당시가 1980년 5월 18일이죠. 네, 그 당시 저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요. 아, 그랬어요? 네. 아마 그 이후에 15개월 후에 저는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랬군요. 그렇다면 5.18은 박윤아 아나운서께 어떻게 기억되고 있어요? 네, 저는 사실 그 시대를 경험하지 못해서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TV나 언론, 영화와 독서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5.18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내가 만약 저 시대 사람이었다면 과연 나는 저분들처럼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절대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아마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소심하게 마음속으로만 응원을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광주가 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던,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문화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그분들의 희생이 있지 않아서인가 생각해 봅니다. 아직도 삐뚤어진 시각으로 5.18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하루빨리 왜곡된 역사가 바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 나름으로 기억되고 이해되는 5.18 광주민주혁명을 항쟁의 줄기했던 인물들을 따라서 사실에 입각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5.18은 우리에게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피할 수 없는 광주 역사의 계승자로서 자세를 다시 세워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키우리 독서의 200회를 맞아 산학협동연구원 임원분들이 기념 동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차영은 원장님, 김보곤 이사장님, 박성수 초대 원장님 순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보곤입니다. 오늘 키우리 독서 포럼 2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200주년의 뜻깊은 행사에 제가 이사장으로서 이렇게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200주년 동안에 여러 가지 혁혁한 독서의 모임이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오늘 윤상훈 강전을 주제로 토론을 함께 해주신 우리 김상직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더 큰 행사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키우리 독서 포럼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200년에 걸맞는 역할을 해주신 우리 최영찬 회장님 그리고 박성래 부회장님에 대한 여러 회원님들의 열정이 200회를 맞이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우리 박성수 초대 원장님, 그리고 차영훈 원장님, 그리고 키우리 독서 포럼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하기 위한 지금 강대공 공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티오리 독서 포럼이 500회 천회를 돌파하는 그런 명품 포럼으로 거듭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산학협동연구원 원장 맡은 차영훈입니다. 오늘 티오리 독서의 200회를 맞이해서 저에게 축하를 하게 대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 이상수 전 회장님께서 티오리 독서회를 만들고 최영철 회장님, 박순례 부회장님까지 지금 티오리 독서회가 200회를 맞이해 무한 발전을 해왔습니다. 저희 원예 티오리에서도 5개 동아리 중에 어떻게 해서는 독서회가 가장 선도적인 그런 동아리로서 항상 잘 진행해 온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티오리 독서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00회 티오리 독서회 축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티오리 초대원장 박성수입니다. 오늘 우리 티오리 독서회가 영예의 200회를 맞이하게 돼서 확인하 기쁩니다. 그동안에 오늘날의 티오리가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고생해준 우리 초대 이상수 회장님 그리고 최영천 회장님, 박순례 부회장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해준 많은 임원들과 회원들 노고에 시아의 말씀과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티오리 독서회가 200회뿐 아니라 300회, 그러니까 2029년 11월이 됩니다.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셔서 우리 티오리 독서회가 티오리의 견인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력과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2029년 11월 여기 계신 모두가 그날 참석하셔서 300회를 함께 자축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뵙기를 희망합니다. 사랑합니다. 바이바이. 네, 김보건 이사장님, 차영훈 원장님, 박성수 초대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윤상원 강렬하게 살아온 윤상원 여사의 사물궤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저자이신 김상집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집 선생님께서는 5.18 민주항쟁의 주역이었으며 녹두 서점의 5월이란 책의 공저자이시고 현재 사단법인 강주 전남 6월 항쟁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상집 선생님으로부터 윤상원 평전의 내용을 요약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상집 선생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윤상원 평전을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황석영 저자로 되어 있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가장 그래도 5월 항쟁에 대해서 5월 항쟁에 대해서 그래도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의 철업이랄까 1981년도에 제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약 한 2달간에 걸쳐서 5월 18일부터 27일까지의 과정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정리하는 과정에 조봉훈 선배하고 그리고 지금 국회 도서관에 있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하여튼 그 후배하고 같이 이렇게 밤마다 작업을 해서 그걸 썼고 나중에 이게 광주 백서라고 하는 유인물로 좀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85년도에 풀빛 출판사에서 책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 또 역시 그 이재희 씨로부터 같이 작업하자는 연락이 왔지만 저는 그때 이제 공장에 그 소모임을 하고 있고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그러니까 81년도 그 광주백서 만든 것 때문에 제가 수배를 당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참여를 안 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의 능동적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 저희들이 결단했던 내용들을 그때 당시의 분위기에서 이 책으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81년도 자료 정리를 할 때 공수들 만행에 대해서만 주로 썼지 우리 항쟁 주역들의 활동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건 당시에 사형수가 감옥에 있었고 또 주요 내란 일부 정사들이 아직 감옥에서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85년도 그 풀빛 출판사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더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여를 안 했죠. 나중에 이제 2019년도인가 그 증보판이 나오게 되는데 이 증보판에 이제 저도 역시 집필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희가 씨가 이제 중점적으로 자료를 이제 다시 정리하는 형식으로 됐는데 제가 원고를 써서 보내면은 제가 원고를 다 빼버려요. 두 번, 세 번 나중에 책이 나왔는데 그 대부분 빠졌더라고요. 이제 특히 그 마지막 집필 회의가 광민의 그 민주지배에서 있는데 그때 마침 그 정상용 선배가 집필위원장인데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척 화를 내고 막 얘기를 했죠. 아니 민주투쟁위원회가 결사항전을 결의했지 않느냐, 왜 그 내용을 쓰질 않냐, 그리고 왜 당신이 침묵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는 한참 하나도 않고 있더니 하는 얘기가 김종배가 이제 저희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민주투쟁위원회 결사항전 이 부분을 빼줬기 때문에 당시 사형당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인자 세상이 좋아졌다고 어떻게 내 입으로 내가 위원장이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제 이재희 씨가 옆에서 보고는 제가 계속 원고 넘기는 내용이 이제 맞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증거판에는 김창길이 위원장으로 있다가 YWC에 모였던 그 항쟁 지도부들이 이 도청에 들어가서 도청 지도부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김창길을 쫓아내고 그때 김종배를 위원장으로 했는데 이걸 민주투쟁위원회라고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지금 중국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민주투쟁위원회가 된 것은 26일 날인데 어찌됐건 민주투쟁위원회를 이재희 씨가 이제 반영한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그걸 책으로 이제 중국판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 또 중국판을 낼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제가 책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건 이제 내용의 일부에 관한 것이고요. 5월 민족항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6월 항쟁의 7년간의 투쟁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5.18 당시에 선거 민주 일정에 따라서 민주정부를 수립하자. 이것이 이제 6월 항쟁의 직선제 개혁, 그러니까 민주헌법 정치라고 하는. 그래서 이 7년간의 투쟁이 동전 양면처럼 이렇게 있기 때문에 5.18 때는 우리가 비록 졌지만 그때 당시에 국민연합이라고 하는 윤보선, 함석헌, 김대중을 공동 대표를 하고 전국에 있는 그 민주운동 13개 단체가 단체로 가입하고 그리고 전국적인 민주인사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해서 우리나라 최대의 어떤 운동 조직이라고 하는 그 국민연합은 선거를 통해서 이제 민주정부가 수립될 걸로 생각하고
소위 80년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속에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반면 윤상호는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만 이재복 장관님하고 그 전민노련이라고 하는 조직의 중앙위원으로 있으면서 현재 미국의 소위 국군 통수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군부 개입을 못하게 하려면 미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통제해야 되는데, 미국을 하고 군부를 통제했을 때만이 선거가 가능하다. 근데 지금 12.12 사태가 일어나고 이런 걸 보니까 선거는 물 건너갔다. 이 상황은 이 노항연대, 농항연대, 이 민중항쟁을 통해서 돌파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을 윤석열은 갖고 있었다. 먼저 저도 옆에 있었고,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이재복 그때 항림 사건의 그 수개로 알려진 이재복 장관님이 지금 나오셨는데요. 하여튼 그러한 입장의 차이 속에서 윤상호는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5월 항쟁에 자기 몸을 던진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좀 정확하게 좀 알려야 되겠다. 네, 이런 게 이제 제게 좀 강하게 있었습니다. 6월 항쟁은 이제 저희가 어찌됐건 직선제결을 받아들임으로써 승리했지만 그것도 양김의 분열로 인해서 더티와 같은 헌납해 버렸죠. 그러나 5월 항쟁 때 실패했던 그 투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그리고 요즘에 자주 얘기됩니다만은 촛불 민심이라고 하는 게 이 촛불 정부를 이렇게 세워 만들어냈는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가장 상징적인 5월 항쟁 당시에 우리가 기억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리고 가장 극적인 장면은 왜 도청 아래서 그 많은 시민군들이 항복하지 않았을까? 죽을 줄 뻔히 알면서 바로 이런 의문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이제 그 해답을 우리나라 내지는 특히 광주 전남의 운동사에서 찾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한 게 이제 물론 피상적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쓴 윤상호 평전의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재야 수습위원들, 그리고 학생 수습위, 나중에 이제 시민 학생 민주투쟁위원회로 이렇게 바뀌고 여기에서 결사항전을 하는데 많은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책의 분량도 있고 또 너무 한쪽 부분만 강조하기가 어려워서 생략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아마 이걸 근거로 해서 5월 항쟁 당시에 실제 그 항쟁에 직접 참여했던 그 당사자들의 어떤 이야기들, 이것이 이제 터져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이게 우리 역사를 다시 쓰게 하는 그런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으로 제 책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 재야 수습위원들, 예를 들어서 카톨릭 같은 경우 노동사목, 농민사목, 그리고 이제 정의위원 사제단이라고 하는 어떤 별도 조직들, 우리나라의 조직이죠. 개신교 NCC에는 그 빈민선교와 그 다음에 산업선교, 노동선교가 되겠죠. 그리고 농민위원회가 이제 기농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전환돼서 활동을 하고, 이러한 그 많은 조직 내에 활동했던 분들이 재야 수습위원으로 그대로 참여해서 그분들만 방식의 결사항전, 즉 죽음의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학생 운동을 했고 노동 운동을 했던 많은 그 당시의 운동가들이 물론 많은 사람들은 덤표를 했죠. 덤표했던 가운데에서 그래도 끝까지 남아서 그 투쟁을 이끌어갔던 이 사람들은 저희 시민군으로서 결사항전을 결의하는 그 방식이 이제 도청에 남아서 체육까지 항전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두 가지 흐름 속에 있던 당사자들 한 분 한 분들이 사실은 70년대부터 꾸준히 민주운동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숱한 억벌을 치렀던 인물들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5월 항쟁은 광주 전남에 축적된 운동의 역량이 마지막 결사 항쟁까지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뭐 이런 좀 자부심 같은 것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흔히 쓰는 말로 5.18을 하면 아이 광주 시민이 다 있어, 운동권은 다 감췄어, 뭐 이렇게 막 굉장히 시니컬하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70년대에 온몸을 바쳐서 숱한 억골을 치면서 바닥에서 운동해왔던 이 우리 운동 역량이 5월 항쟁의 힘이었다. 이런 것도 좀 함께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윤상호 평전을 쓰면서 이제 마음으로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고 과거 기억을 다시 끄집어낸다는 게 엄청난 고통입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살아남은 것 자체가 이제 부끄럽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다시는 그 시절을 기억하고 싶지 않고, 그런데 한 1년 3개월에 걸쳐서 작업을 해서 책을 썼습니다. 하여튼 저희 결작을 하여튼 여러분께서 많이 읽어주시고 이런 자리까지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김상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날을 현장에 함께했던 주역으로서 역사적 진실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집필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윤상원 열사와 함께 민주화를 위해 분투하신 김상윤 전 윤상원 기념사업회 이사장님과 서대석 광주광역시 서구청장님께서 내가 만난 윤상원이라는 타이틀로 인터뷰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부 내용이 편집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5년 겨울이었을 거예요. 야학에 참여하면서 거기에 있는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윤상원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즐기고 어울리는 막 그런 낀가 체력이 이제 발휘가 되어가지고 들불 야학을 끌고 나가는데도 굉장히 이제 보탬이 됐을 것이고, 그리고 들불 야학에 서로 개성이 다른 그 학생들이나 또는 이제 그 공장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을 별 마찰 없이 이렇게 한 대로 모으는 그런 역할 할때 윤상원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런 생각이 78년도에 임진택 선생이 내려와서 소리내리기라고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나도 둘이 말하고 할 때 우리 윤상원도 소리내리기를 아주 잘하는데요. 그러니까 임진택 씨가 그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윤상원이가 거기서 소리내리기를 완창을 했대요. 그 소리를 듣고는 임진택이가 너무 놀래가지고 역시 판소리는 호남 사람들이 해야 돼. 그럴 정도로 아버지는 그런 게 아니고 빼어난 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그 2년 때문에 나중에 윤상원 판소리, 상대 판소리도 만들고
윤상원은 그런 류의 넉넉한 예술적인 품성, 원하지 않는 품성 그런 것이 체질적으로 갖춰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쓴 일기 같은 걸 보면은 남다르게 또 어떤 정의감 같은 거 이런 것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이제 윤상원이가 방송부라든가 여러 사람, 김선택이라든가 김용기 이런 사람들을 전부 이렇게 피신시키고 뒷바라지를 다 하다가 결단을 하고 나는 결국 노동운동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자리를 버리고 방으로 이렇게 내려오지요. 그런 걸 보면 80년 그 상황에서 윤상원이 없을 거라면 우리가 지금 뭘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윤상원이가 있었기 때문에 5월 4분 어떤 완성이 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운동권 일선에 있었던 사람들, 말하자면 우리와 같이 옛날에 민주화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 또는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들, 농민운동을 했던 사람들, 또는 당시에 전남대학교 학생회의 간부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했더라고 보면 윤상원은 결코 앞장서서 5.18을 이렇게 주도한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노동운동 하는 쪽으로 자기 삶을 끌고 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윤상원은 내가 이 몫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윤상원 형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은 1979년도 여름, 제가 대학 1학년 때 광천동 시민아파트에서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들불야하게 가게 됐는데, 처음 본 인상은 정말로 미남이기는 했는데 머리는 고슬고슬하고 간단해 보이셨고 그런 선배로 기억이 됩니다. 처음 나중에 제가 윤상원 형하고 쭉 이렇게 살면서 느낀 것은 문화적 감수성도 탁월하셨고, 물론 막 연극도 하시고 창도 하시고 그러셔서 감수성도 되게 많이 있었고, 또 역사에 대한 민중에 대한 사랑이 투철하셨던 그런 형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농부의 큰아들로 태어나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런 고민 끝에 또 노동 현장을 찾게 됐고 80년 5월에 한 중심에 서서 역할을 하시게 됐습니다. 저에게 윤상원은 어찌 보면 삶의 푯대와 같습니다. 늘 형님이 살고자 했던 그런 삶의 철학, 또 역사에 대한 믿음, 민중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제가 따르고자 하는 그런 형님입니다. 매번 제가 살면서 제 인생에 고비가 있을 때마다,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망월역에 계시는 형님을 찾아뵙습니다. 형님에게 물어보고, 혹시 형님에게 죄스러운 것은 아닌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보곤 합니다. 들불의 정신, 그게 곧 광주의 정신이고 윤상원의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광주 시민 모두도 그렇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윤상원 형은 정말로 표본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형님이 살고자 하셨던 그런 삶을 후배들이 잊지 않고 정신을 계승해가면서 열심히 살고,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 민중이 주인된 그런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윤상원의 살고자 했던 삶 아니었을까,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행정을 맡고 있는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으로서도 형님이 살고자 했던 것에 대해서 늘 반추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서구민 또 광주 시민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해보고 그 방향대로 가고자 하는 게 윤상원의 삶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상원에게 부끄럽지 않는 후배 섭외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훈 이사장님, 손혜섭 청장님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잠깐 휴식하는 차원에서 박윤아 아나운서께서 여러분에게 시낭송을 선물하겠습니다. 봄길 정호승.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네, 어떠셨어요? 네, 좋으셨죠? 예. 봄기란 씨는 역사를 앞장서 나갔던 윤상원 열사의 이미지와 참 어울리는 시였는데 우리 박윤아 아나운서를 통해서 더욱 희망적인 동으로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이제 1차 패널들의 질문과 지도자와 대답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패널 3분을 소개합니다. 먼저 20대를 대표해서 대학생인 강채원님, 40대를 대표해서 직장인 정인선님, 그리고 항쟁 현장 참여자이신 사업가 김진원님이십니다. 그럼 먼저 40대를 대표해서 정인선님이 질문하겠습니다. 네, 정인선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5.18에 관한 그 어떤 영화보다도 실감이 났고 또 항쟁 참여자들의 그 끓어오르는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정말 책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집필해 주신 작가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약 100여 년 전 3.1운동을 우리는 독립선언문과 유관순 열사로 기억합니다. 5.18 100주년이 되는 2080년에 우리 후손들은 5.18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5.18 민주항쟁도 결국은 주역이었던 인물로 기억이 될 때 살아있는 역사로 우리 가슴속에 영원히 기억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5.18 민주항쟁은 고립된 상황에서도 군사 독재 정부와 분연히 맞서 싸웠던 광주 전남의 민족 모두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결과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상원 열사가 부각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5.18 항쟁 당시 윤상원 열사의 그 역할과 정신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드려요. 이제 제가 책에서
상당 부분 강조했던 건 그 항쟁 지도부, 특히 지도부 가운데에서도 결사항전을 이렇게 하여튼 주장하고 마지막 결사항전을 결의하는 과정입니다. 생략된 부분이 있다면은 그때 당시는 책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는데 항쟁 지도부라는 게 이제 보국부장이니 여러 가지 직책들이 있는데 그건 오공 보안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사하면서 이제 회의 참석해서 대충 그렇게 정해놨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그 항쟁 지도부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이렇게 하고 그게 뭔 정죽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원도 아니고 25일부터는 이제 YWCA에서 결성이 됐던 이 Y 강경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도청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도청을 장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100여 명의 대학생들을 제가 스쿨버스로 계속 방송을 해서 YWCA에 모이게 하고 애들 그 대학생들을 도청으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제 무장을 하면서 요소요소에 학생들을 배치를 했기 때문에 도청에 있는 사람들은 개인이거나 아니면 친구들 두세 명과 하는 각계 각인인데 저희들은 일사불란 대학생 조직을 근간으로 해서 상황실이라든가 하여튼 이 방송실이라든가 곳곳에 배치해서 이 학생들이 총을 들고 있습니다. 총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지도부의 방침에 어긋나는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청을 완전히 장악을 한 거죠. 문제는 이제 윤상원 개인의 힘으로 이걸 도청 지도부를 장악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정상용, 이항현 이 두 사람이 그때 이제 지오스에 간사했던 김성애 씨랑 같이 한편 나산으로 도망을 쳤다가 이렇게 다시 23일에 올라오는데 이 정상용, 이항현이 결합하면서 그때 윤광욱도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극단 광대라고 하는 윤상원 선배하고 친구된 박효선 선배가 민들레 소극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5월 30일 날 1시 연대기 공연을 준비했던 이 팀들이 녹두섬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연습하러 왔다가 녹두섬으로 오게 되고 그러니까 상원형이 이 사람들 붙잡아가지고 불스트에 올려버려서 걸기대를 쭉 진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정상용, 이학연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면서 비로소 이제 이 세력들을 끌어모아서 도청 지도부를 이렇게 장악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윤상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용, 이학연이 와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윤상원은 박남선이라든가 김종배, 허기종과 계속 같이 얘기하면서 의견을 듣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고 있었고 김창길의 입장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 지도부를 하여튼 개편할 수 있었고 나중에 민주투쟁위원회로 바꾸고 결사항전까지 선언할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에는 윤상원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그대로 5월 항쟁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수대우 관리대 투사해보 그리고 제가 직접 가두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알리고 끊임없이 사람을 끌어모으는 역할 마지막 도청 지도부를 개편하는 작업까지를 윤상원의 역할이 그 중에 한 군데나 빠지면은 과연 5월 항쟁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다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5월 항쟁은 윤상원을 통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왜 윤상원인가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항쟁을 주도할 지도자가 공격했던 당시 상황이 비교적 조용한 운동권이었던
은상원 열사를 등장케 하였고요. 평소 약자를 돕고 민족 열망이 강하여 희생적이었던 윤 열사 성품이 결사항쟁이라는 결단을 가능케 하였으며 결국 항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다음은 20대를 대표해서 강채원 님이 질문하겠습니다. 20대 패널 강채원입니다. 저는 5.18에 대한 20대 청년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주변 20대들 10명을 인터뷰해보았는데요. 그 결과 모두 친구들이 5.18에 대해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5.18이 정치적 이슈와 연결되다 보니까 주변 친구들이나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조금 민감한 부분도 있다, 이러한 답변을 받았고요. 또한 10대 시절에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역사 교과서에 5.18에 대한 내용이 실리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였기 때문에 5.18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와 같이 광주에 사는 친구들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5.18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접합니다. 그러나 타지에 사는 친구들은 5월 18일이 무슨 날이야? 하면은 잘 대답하지 못할 정도로 5.18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광주에 사는 청년들도 5.18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 정확히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자긍심을 갖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5.18이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이유로 부정적으로 비추어지거나 5.18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많은 상황에서 광주에 사는 20대로서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5.18에 대해서 아직 정리된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명칭 문제에 붙어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항쟁 지도부의 역할이랄까 결사항쟁의 의미가 제대로 이 내용 자체가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18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시민군들이 항복을 해버렸다면 그냥 폭동 정도 수준으로 끝났을 것이다. 5.18의 가장 상식적이면은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왜 그 자리를 지켰을까? 이러한 어떤 우리가 초입적인 결단과 같은 게 어떻게 나왔을까? 바로 그분들이 꿈꾸던 세상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얘기가 전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기록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5.18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근데 이제 마치 교통사고처럼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이 무엇이고 마지막까지 항복하라기도 죽음을 각오하고 총을 내려놓지 않고 항복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무엇이다? 그건 민주주의였다. 거기에 자기 목숨을 내건 이 자체가 살아남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모두 가슴이 아린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이 좀 항쟁의 세부적인 것을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항쟁 지도부 가운데 대변이면서 당시에 이제 그 국민연합이라고 하는 그 전남 국민연합의 사무국장이고 전민들은 중앙위원이었고 그러면서 들불야학과 노동운동가로서의 자기 품성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원칙에 충실했던 그 윤상원의 어떤 그 죽음, 이것이야말로 5월 정신을 가장 상징적으로 내보이고 있지 않겠는가. 정동년 이사장님의 어떤 그 서평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골목마다 손수레로 주먹밥을 날렸던 그 대동세상, 이것이 바로 광주정신입니다. 그리고 제야수습이는 총기회수를 해야 된다, 총을 들고 싸워서 안 된다고 했지만 이분들만의 결사항전 방식인 그 죽음의 행진을 갖다가 과감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 학생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까지 총을 내려놓지 않고 싸웠던, 즉 서로 의견은 달랐지만은 모두가 죽음을 각오하고 함께 했던, 이게 바로 광주정신이다. 그리고 윤상원이 26일날 민주투쟁위원회로 수술비를 바꾸고 거기에서 결사항전을 결의하는데, 그때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때 한 20명 가까이 있었는데 자기 입장을 얘기를 하게 합니다. 그 중에서 두 사람인가가 나는 나가겠다 나가버린다. 그 나갔던 사람이 살아남아서 또 저한테 들려준 얘기가 있습니다. 저한테 1년 선배 되시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결사항전을 하고 나서 윤상원이 이제 외신 기자회견을 할 때, 오늘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그렇지만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 기록할 것이다. 오늘은 내가 죽지만 역사에서 우리는 승리를 한다고 하는 이게 바로 광주정신 아니냐. 저는 이런 5.18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들은 가슴 아리면서도 숙연해지는 어떤 영웅답이 아닌 정말 평범한 이 시민분들이 자기 목숨을 바칠 만한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저는 그런 측면에서 5월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리는 작업, 그리고 이것은 많은 우리 후세들에게 역사를 이렇게 다시 바라보게 하는 또 하나 어떤 힘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시대 청년들에게 요구되는 5월 정신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광주항쟁이 우리의 미래 세대에까지 상처로 각입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5월 정신을 자랑스러운 광주 유산으로 간직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에는 5.18 당시 항쟁 참여자이신 김진환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김진환입니다. 저는 작가님께서 광주 항쟁이 우연찮게 일어나지 않았고 70년대부터 끊임없이 조직화되고 이런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멀리 보자면 우리 호남은 나라가 경강에 닿을 때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삼각자된 역할을 했습니다. 인제라는 때는 우리 의병장들께서 호남 지역을 넘어서 진주성까지 진출하셔가지고 장렬히 세 분이 그곳에서 사망하셨고, 또 민중이 주인이 된 대동세상을 열망했던 동학혁명의 본산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이. 그리고 1905년에 일본이 강제로 군대를 해산하니 이쪽에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엄청난 의병이 스스로 생기게 됩니다. 일본은 너무 골치가 아파 다음에 소위에서 남한의 대토벌 작전을 개시하여 이 지역의 의병들을 싹쓸이 하다시피 해서 일본의 말에 의하면 씨를 벌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반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광주 학생 운동으로 되살아납니다. 이 연장선상에 저는 광주 항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들은 우리 광주 항쟁을 너무 편협적으로 생각하지 않냐. 이 신군부의 어떤 권력의 찬탈에 대항하는 단순한 생각이 있어도 안타깝습니다. 이제 이전에 우리 선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해방시키고 민중을 해방시켜 대동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안중근 의사께서 이 또를 주사한 것처럼 동양 평화를 넘어서 세계 평화를 주창했던 게 우리 광주 항쟁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 광주 항쟁은 세계화되고 있지 않는 것인지, 또 앞으로 세계화를 시킨다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세계화를 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작가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그 명칭부터서 저는 5.18 광주 민주항쟁 혹은 이제 5월 광주 민주항쟁 여러 가지 어떤 용어가 다양합니다. 근데 광주를 국한하는 건 좀 잘못됐다. 사실 무기고가 틀린 건 전라남도 전체가 다 무기고가 틀렸고 그 무기를 가지고 광주로 몰려든 것은 사실입니다. 마지막 항쟁도 이제 도청에서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나 실제 목포 같은 경우는 이제 무기를 반납하고 그리고 27일까지 저녁에도 계속 시위를 해서 28일까지 이제 그 시위가 연장이 되죠. 그런 걸 보면은 라주라든가 화순, 탄광, 다이너마이트, 영감, 하여튼 목포도 역시 무기가 다 틀립니다만은 이런 해랑 전체가 다 이제 경찰서 무기를 풀어서 도청으로 오긴 왔습니다만 또 자체적으로 또 시위를 계속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5.18에 대해서는 광주라고 하는 명칭으로 하는 건 좀 그렇고 그래서 전라 민중들이 모였는데 그것도 무장 봉기였다. 근데 제가 현재 5.18 연구소 교수님께도 이제 몇 번 불만을 말씀드렸는데 5.18 기념재단을 통해서 영역을 받는 학술 발표이다 보니까 무장 봉기라는 용어를 지금까지 쓰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에서 5.18은 전라민중 무장 봉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용어도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리고 마지막 별사항전이라고 하는 아주 결정적인 역사의 어떤 전환점인데 이런 부분도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국화 세계화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윤상원입니다. 윤상원은 국민연합 그러니까 윤보선, 함석헌, 김대중이 공동대표를 했고 80년 서울을 보면 김대중은 자기가 대통령이 될 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민청에 전부 다 국정자를 줍니다. 국민연합 산하에 각 위원회를 두고 그 국장을 배치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신재건 선배가 홍보위원장, 이해찬 총무, 또 조직국원장 장기표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각 지역 조직을 만들어놨어요. 지역 조직을.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확실하게 지역 조직을 만든 것이 바로 전남회예요. 전남회 회장은 이승학 재헌 의원이시고 그리고 민청에 전남 민청에다가 사무장을 한 사람 내라 하니까 바로 이 윤상원을 갖다가 이남봉 선배께서 가라한 거예요. 근데 두 번, 세 번 얘기해도 윤상원이가 나 안 맡을라요 하니까 도대체 왜 안 맡으려고 하냐. 조직에서 얘기하면 들어야지. 나중에 이제 윤상원 선배가 곤란하니까 그럼 이태복 선배하고 상의하신다. 그분하고 같이 일하고 있어. 그래서 이태복 여기 계십니다만은 바로 요 뒤에 제이빌딩 뒤에 토랑마차에서 유람봉 선배를 만나가지고 그 정치인식의 차이를 서로 상의하고 아니 윤상원 이거 국민연합 총무 맞는 건 반대는 않는다. 그러지만 선거는 없다. 그런데 이승학 장로님은 이제 도망치고 10월 22일 날 돌아가십니다. 교회로 이렇게 숨어 다니시다가 그리고 윤상호는 전사를 했어요. 국민연합 라인이 끊긴 겁니다.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은 국민연합을 전이들을 해서 내란을 일으켰다고 했어요. 내란의 부추긴 증거가 광주입니다. 그런데 광주의 국민연합 회장과 그 사무국장이
하나는 죽고 하나는 숨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0월달에 이사 회장님도 돌아가셨죠. 동교동계가 윤상원을 한 번이라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김대중을 살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 국민연합과 관계, 특히 전남 국민연합 관계를 부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홍남순 변호사로 해서 이제 핫라인을 구축하게 했지만은, 그래서 소위 그때 당시에 국민연합의 조직을 이끌고 열심히 싸웠던 분이 최운영 씨인데, 이분도 다 잘라냅니다. 전남과 관계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그래야 김대중이가 살 수 있으니까. 이런 과정에서 윤상원, 이성학 이 두 분은 아예 잊혀진 존재가 된 거죠. 거기다가 이제 운동권 우리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80년 5월 27일 날 오고 보안대에 끌려가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 줄을 펴면서 하는 얘기가 내 놈의 새끼들 10명에서 15명 무조건 사형이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조서를 잘 받으면은 10명이고, 고문을 못 이겨서 있는 대로 이렇게 때는데 불러진 대로 조서를 쓰게 되면은 15명 죽는 거야. 내가 조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적어도 5명을 살릴 수 있더라. 5명이라도 살려야 된다. 죽을 사람 죽더라. 이게 바로 저희들의 의기 생각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성학, 김대중 대라는 사건을 몰고 가야 되는데 주요한 핵심 자체가 사져버리니까 결국은 정동련이라는 사람이 동교동 박명록 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500만 원 받아 배우 조정해갖고 학생들이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서가 되니까 나중에 저희들은 그 감옥 안에서요, 눈을 이렇게 소리를 지를 수 없으니까 눈빛만 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드디어 조서 투쟁을 우리가 이겼다. 나중에 대법 확정이 되니까 저희들은 그때 교도소 안에 있었는데 저희가 만세를 불렀습니다. 자, 사형당한 사람이 한 명도 없지 않다. 그러면서 소위 민주투쟁위원회와 결사항들을 뺐던 것에 대해서 그때는 그렇게 기쁘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저는 이제 몇 차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동권 내부에서 그걸 못하게 막아요. 제가 금년에 책을 내려고 하는데 아주 강력하게 반대했던 이유는 뭐냐? 지금 5.18 민주유공자 애호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공포단체가 되면은 연금도 나오게 되고 5.18 관련자들에 대한 처우도 많이 작아지게 될 텐데, 그것이 연금까지 다 되고 난 뒤에 책을 내는 게 어떻겠느냐. 만약에 네가 이 책을 내서 전라민중 부정 동기로서 5.18을 얘기하고 결사항전을 했던 그 문제를 갖다가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은 결국 태극기부대나 국민의힘당에서 이걸 빌미 삼아서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안 해줘버리면 결국은 우리 5월 당사자들의 처우 개선은 하나도 안 될 거 아니냐. 네가 그 책임을 질 수 있느냐. 한 협박식으로 저를 갖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일제 36년이 길다고 해서 이 땅에 친일파들이 뿌리를 냈다고 하는데 5.18은 41년이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언젠가 죽을지 몰라요. 그럼 나까지 얘기를 안 하면은 이 문제는 영원히 그러면 묻히지 말거든요. 그래서 저는 명목을 각오를 하고 책을 낸 겁니다. 그래서 저는 5.18 여러 가지로 이용당하고 이런 것이 이제 정치 입장에 따라서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5.18 역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결사항전, 마지막 죽을 줄 알면서도 시민 여러분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북구동에 뛰어들었던, 그리고 그때 많은 시민들이 도청 안에 뛰어들어가서 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정신, 이게 바로 광주 정신인데, 이게 좀 정확하게 기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치적으로 누구도 감히 5.18 문제를 이용하지 못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목숨을 걸고 결사항전으로 민주주의를 지켰던 광주 정신을 세계화할 방안을 부르셨습니다. 광주 시민이 민주화 인권 도시의 시민으로서 세계의 민주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선한 영향을 발휘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한 시간인데요.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하신 이태복 장관님께서 윤상원 열사를 회고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책의 많은 부분에 두 분이 교류하신 내용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죠. 이태복 장관님은 5.18 민주화 운동 이전 윤상원 열사와 전민노련 중앙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5.18 이후 구속되어 7년여의 옥고를 치루었습니다.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시민사회 수석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윤봉길 의사 초보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계시며 윤상원 열사와 뜨거운 동지애로 젊은 시절을 함께하였던 인연으로 현재 윤상원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장관님은 서울에 계시는데요. 오늘 행사를 위해 특별히 광주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윤상원 동지 얘기가 나오면 가슴이 먹먹해져서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광주에 있는 여러 동지들이 80년 5월에 투쟁의 전개 과정 그리고 진실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안 해? 왜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아?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저희는 윤상원 동지와 같이 노동운동을 하기로 다짐했고 목숨 걸고 싸우자고 약속했던 그런 입장인데 윤상원 동지가 광주로 내려와서 한남 플라스틱에 들어가기 전에 저하고 여러 노동운동 현황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단적인 이제 표현을 예를 든다면 70년대 민주화운동은 성명서를 읽고 감옥에 가서 책을 조용히 보다가 나와서 또 다른 시기가 되면 또 성명서를 읽고 들어가는 그런 운동이었다면 이제 80년대 운동은 목숨 걸고 투쟁하는 현장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무실력행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군사 독재의 이 탄압을 이겨나갈 수가 없다. 싸우고 앞으로 나가면서 전진해 가자. 그게 이제 윤상원 동지와 제가 서로 약속을 했던 그런 것이었죠. 윤상원 동지는 5월 19일 시외 전화가 이제 차단되기 직전까지 저하고 하루에 두세 차례 전화를 하면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미 죽을 각오는 하고 있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겠다.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죽지 말고 살아남아라. 80년대 투쟁을 우리가 해나가려면 좀 더 굳건하게 살아남아서 싸워야 한다. 이런 얘기도 이제 했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항쟁의 전반적인 이 흐름을 주도하고, 투쟁의 방향을 잡고, 전체 에너지를 결집시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것은 역시 윤상원 동지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윤상원 동지는 학생운동으로 본다면 한참 후배죠. 늦었고. 그러면서도 인간 자체가 지극히
순진무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옳다면 이게 옳은 것이고 이게 앞으로 가야 되는 거라면 앞으로 가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약속한 그러한 다짐을 반드시 무실력행하려고 하는,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참으로 아까운 인물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80년 5월의 광주를 통해서 80년대의 민주화 투쟁, 감옥으로의 행진,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의 소신 분양을 통해서 역사의 전진을 이루려고 했던 그 많은 활동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원조가 바로 80년 5월 도청에서 죽은 윤상원 동지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80년에 수십 명의 분신 열사들을 또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영혼들이 우리 한국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더 많은 역할과 기억이 되살아나야 하는데 아직 윤상원 동지조차 광주에서 확실히 저는 되살아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상집 동지가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시작된 첫 출발이 광주 시민을 일깨우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일깨우고 나가서 아시아 전체에 일깨워져가는 그런 변화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윤상원 동지가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김상집 동지를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태복 장관님 감사합니다. 두 분의 이연을 들어보면 역사 우연 속에는 필연이 내재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이어서 2차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강채원님 질문하시죠. 강채원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대학교를 휴학하고 기회가 되어서 여러 나라를 여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여행 중에 느꼈던 것은 우리나라만큼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잘 느끼지 못했는데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아주 발전했구나, 우리나라가 참 삶이 좋은 나라구나 라는 것을 다른 나라와 비교를 통해 느끼게 되었습니다. 5.18 항쟁 당시에 목숨을 걸고 뛰쳐나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열사님들 그리고 작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홍콩 그리고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이 국제적으로 큰 이슈인데요. 5.18 민주화 운동을 겪었던 광주 시민들을 비롯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들에게 큰 지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홍콩 그리고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이 5.18 민주화 운동과 비슷한 점도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5.18 민주항쟁을 겪었던 분으로서 이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또 이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지지를 보내주어야 이들 나라 민주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 방안을 여쭙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 바로 옆에도 총각이 있는 자리가 대공부실인데 잘못했다고 대공부실에 끌려와서 고등학교 때 하여튼 며칠간 하여튼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보고 과격한 면이 좀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결국 그 역사의 어떤 변화는 힘이죠, 힘. 그런 군부 독재에 어떻게 싸우냐. 그게 지금 통제 방식도 아주 다양해졌기 때문에 현재 미얀마 같은 경우는 많은 군부 독재가 이제 유지되고 있는데 결국 그 무장 봉기를 통해서 군부와 맞짱뜨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려울 거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콩은 또 다른 과제가 있죠. 어찌됐건
시대나 이렇게 나라마다 자기 어떤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 어떤 지도자가 또 어떤 방식으로 국민을 이끌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어떤 물줄기를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하여튼 그 미얀마 같은 경우는 그 소수 민족과 관계에서 결국 그 아웅산 수치가 군부의 눈치만 보다가 군부와 협상으로 소수 민족 문제에서 너무 지나치게 하여튼 그 네거티브 전략을 쓰다가 결국 군부에서 지금 정권도 뺏기고 지금 감옥 같은 연금 상태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소수민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죠. 무장투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혹이고 소위 그 연합군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창설하겠다고 제안까지 다 해놨지만은 그 기회를 다 놓치는 것은 결국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아웅산 수치만을 위한 게 아니고 내부의 어떤 새로운 지도부들이 등장하기 이전에 미얀마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현재 지금 외국의 어떤 특히 미국이 적극적으로 미얀마 문제를 개입하려고 계획한 적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지금 이제 양곤이죠, 양곤. 그 양곤 얘기를 그 이라와디 강을 이렇게 내륙으로 들어가서 미군 내비실들이 이제 양곤을 점령을 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제2차 이렇게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수도를 내륙 지방 공격을 해요. 그래서 첫통같이 수도 출입은 아주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대응 방식이 달라지고 그러나서 그걸 쉽사리 깨기는 어려울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단지 이제 저희가 화면으로 봤던 이 미얀마의 여러 도시들의 모습은 5.18 당시 저희들 모습하고 똑같아요. 정말 기시감이 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속에서 막 피가 끓고 그러는데, 제가 좀 젊었다면은 제가 어떤 미얀마로 가서 용병으로 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홍콩과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원 방안에서 오셨는데요. 우리의 아픔을 되돌아볼 때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이 그들에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인선님이 질문하겠습니다. 5.18 민주항쟁은 87년 6월 항쟁을 거쳐서 광화문 촛불 시위로 시민 무혈혁명을 이뤄내는 원동력이 되었고, 그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롭게 썼습니다. 항쟁 이후 한 40여 년이 흐른 지금 한국은 이제 정치적으로 자유를 얻었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이뤘는데 국민 대다수는 결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부끄럽게도 자살률과 산재 사망률이 세계 1위이고 출산율은 최하위입니다. 경제적 평등도도 미국 다음으로 높은 게 한국입니다. 목숨을 던져서 민주주의를 구한 항쟁의 주역들이 바라는 사회가 결코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인데요. 우리는 그간 정치적 민주주의에 도취되어서 경제적 민주주의에는 소홀하지 않았나 반성해 봅니다. 정의로운 분배에 의한 평등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산자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정의로운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데 광주 정신으로 구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5.18 당시 저희가 이제 진압을 당하고 전부 이제 포로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5.18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죠. 그러나 7년간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6월 항쟁 직후에 광주 같은 경우는
노동자 대투쟁이 이제 벌어집니다. 7, 8, 9월. 그 3개월 동안에 광주에는 약 50여 개의 새로운 민주노조가 탄생을 하고, 이 민주노조들이 이제 광주 지역 노동조합 협의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델을 두고 그래서 공동 대처를 하게 되는 거죠. 광노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5.18 이전까지의 노동조합은 윤전시합이라고 해서 모든 그 회사 조합원들이 한개월 노조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선별 체계로 가입 상태가 이렇게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기업들 노조를 바꿔다 버리니까 개인 회사를 상대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업 구조적인 관점의 어떤 의견도 제출할 수가 없어요. 이 기업별 노조를 광주지역 노조협의회라고 하는 광노협을 통해서 노동 현안을 풀어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이 전국적으로 전노협이 만들어졌죠. 이 전노협이 90년 초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2000년 이렇게 넘어오면서 민노총으로 이제 바꿔지는 그 10년 동안에 전노협이 노동조합의 어떤 전국적인 어떤 그 중추 역할을 하는데 그 모델과 광주에서 나왔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나주의 그 수세 폐지 투쟁이 결국은 전국적인 군 따위 농민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군 따위 농민회가 전농으로 이제 하여튼 확실하게 조직과 단일 대우와 대중 조직이 이제 눈덩이처럼 커지는 이런 그 결과를 이 모든 노동운동, 농민운동의 바로 중심이 광주의 전남입니다. 광주는. 그걸 여러분들이 좀 정확히 그래서 광주 전남의 운동은 전국 운동보다도 가장 앞선 곳이었고 그건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만 한데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이 정치판이 만들어지면서 중앙당에는 공천받으려고 돈보따리 싸들고 가서 아부하고 줄 서고 하면서 이 중앙과 지방이라는 개념으로 그리고 운동단체도 이제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받고 어쩌고 하면서 소위 오염되기 시작하더니 이제 모든 NGO 단체들이 중앙과 지방이었더니 이런 관계를 이렇게 둔갑을 해버리고 그래서 광주 전남 독자적인 우리 스스로의 어떤 그 의사결정 논의가 이렇게 원활하지 못하는 항상 부수적으로 이렇게 빠져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어도 87년 6월 항쟁까지는 중앙과 지방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국민연합도 여러분도 5.18 때 그 이유를 보시면 아는데 전남 민주주의와 민족 통일을 위한 국민연합 회장 이성학 사무국장 윤상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전남이라는 이름이 붙었지 예를 전남 지군이 이런 용어가 존재하지 않았고 87년 6월 항쟁 때도 민족법적 국민운동 본부 이렇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직접 노동부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예를 들어서 중앙본부, 전남본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전남지구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각 시도사니까 본부입니다. 본부. 그래서 국본 전남본부 국본 경남본부 전부 다 본부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뭐 중앙이 니들이 뭐가 우리한테 뭘 해야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때 당시 운동 어떤 그 반응을 보자면은 그만큼 이 광주 전남은 독자성을 가지고 있었고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항일의병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조선군대가 해산되고 이제 그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니까 한말 1907년대 의병이 일어났는데 충주나 제천, 성남 이쪽의 의병들은 퇴역 군인들이 일으킵니다. 그러지만은 전라도는 유생들이 모여갖고 5.18하고 똑같아요. 다 자기들이 하여튼 그 무기 들고 와서 그게 이제 호남 창의 해명서라고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독자적인 이 조직으로 마지막 만미한테 토벌 작전으로 남은 전 해산이 잡히기 전까지 아주 꾸준히 싸우는 거죠. 이런 광주 전남의 전통이 그런데 그 전통이 정치판 때문에 흐려진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시의원 하나 달라도 중앙당에 헌금을 내야 되고 또 누구 라인을 따라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광주 시의원도 안 돼요. 구원은 어떻습니까? 그 위원장, 국회의원 이렇게 가서 줄 서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각 부문의 이익까지도 다 이렇게 줄줄이 엮여서 소위 그 정치판에 굉장히 오염이 되다 보니까 과거 우리 운동 광주 전남에 그 확고했던 단일 제도가 무너지지 않은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5.18의 국보단체가 되고 특히 이제 5월에 대해서는 좀 희한한 게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5월을 다 기술을 하거나 하여튼 어떤 그 해석을 해요. 5.18 기념재단도 마찬가지고 전남도 5.18 연구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5.18에 대한 기록 자체가 도락진 사람들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 기가 막히게 널리 도망쳤냐 여기에 따라서 등불을 매기듯이 이렇게 5.18이 기록이 돼서 안 된다. 당사자들, 목숨으로 싸웠던 이 사람들을 기념하는 행사가 아예 없습니다. 윤상훈 기념사업회가 하고 있는 윤상훈 기념사업회의 어떤 조그만 행사 외에는 없어요. 유족회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투쟁의 당사자 하나하나를 기념하면서 그 투쟁 정신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 유족회에도 그런 그 좀 성격이 좀 달라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은 그 마지막까지 결상선했던 이 한 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역사 속에서 끄집어 오늘내 소환해내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정신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어받고 후세에 전해줄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좀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앞으로 5월이 국보단체가 되면은 하여튼 그 역사 기준부터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치적 민주화 선봉에 섰던 광주와 전남이 경제적 민주 평등 도시를 만들어 선봉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이제 패널 질문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 패널 질문은 김진아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김진아입니다. 저는 5.18 정신과 광주 전남의 현안에 대해서 작가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저의 학창 시절은 광주광역시가 아니고 전라남도 광주시에 거주를 했습니다. 그런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멀지 않는 과거에 우리는 한 뿌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광주와 전남이 함께 경쟁하고 어쨌든 갈등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실예로 보자면은 광주 전남의 행정통합의 문제, 민간 또 군공항의 이전 문제, 의과대학을 유치하는 문제에 있어서 광역시와 도를 넘어서 시군까지도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 시도민들은 피로가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5.18 항쟁 당시에는 전남과 광주가 구분 없이 한 몸으로 대동세상을 만들었었는데 지금 현재의 갈등 구조에서는 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이 문제를 5.18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를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5월 정신 가지고 해결되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현재 광주 전남 6월 항쟁 이사장으로 있는데요. 5.18과 6월 항쟁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7년간의 전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6월 항쟁을 정부에서는 광주
유월항쟁 기념사 앞에 또 전남 유월항쟁 기념사 앞에 이걸 좀 말았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유월항쟁 자체가 광주전 그때 당시 전남으로 있었고 한복무에 대해서 싸웠는데 어떻게 이걸 쪼개야 그걸 쪼개서 행사할 수 있냐. 아무리 국가 기념이고 국가에서 돈을 줘서 행사를 한다 하지만은 우리는 유월항쟁 정신이 어긋났다 해서 광주 전남 유월항쟁입니다. 저희는요. 그리고 이제 이걸 사단법인으로 하려고 보니까 방역 시도 단위가 이렇게 겹치니까 행안부에 저희들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들이 광주 전남 이걸 5.18로 이렇게 돌아가서 보자면 저는 전라민중 무장봉기라고 생각하지 광주만 해서 5.18 광주민주항쟁 이런 거를 저는 처음부터 반대를 했어요. 그 박성호 선생님이랑 그때 이제 처음에 구속자 협의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는데 자꾸 광주가 역사다 광주를 해야 된다 해갖고 광주라는 말을 막 집어넣기 주장해가지고 한두 번 들어가서는 이제 광주란 말로 이렇게 그 분위기가 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아니다. 이 전라 민중들이 주인이고 우리는 그 싸움 가운데에서 결상전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소식을 받고 했을 뿐인데 그 주체가 전라 민중인데 왜 광주로만 자꾸 오려고 그러나? 그러면 전남 사람은 보면 아니 광주가 어쨌든 중심이니까 뭐 이렇게 어거지를 쓰시고 해서 저하고 원쟁도 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 그 명치가 정할 때요. 근데 저는 지금 오늘날 광주 전남이 통합이 아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고 거기에 관련돼서 글도 몇 개 쓴 적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광역 행정권으로 이제 재편한다. 광주권, 동구권, 서구권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는 그런 구상도 있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 더 힘들 거고요. 어찌됐건 광주 전남을 하나로 묶어서 물론 이제 교부금이라든가 시도에 오는 각 부처의 어떤 지원금 이런 것들이 시도로 분리되어 있을 때 배로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중앙의 어떤 지원을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총액 개념으로 접근하는 어떤 해결될 문제고 문제는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하는 거죠. 부산의 가덕도 말 됩니까? 섬에다가 섬 바다도 아주 깊은데 그걸 매립해갖고 8조로 늘려갖고 28조로 갖다 꼬라갖고 온지 광주 여기에 오는 게 광주형 일자리에 780억입니다. 문재인 정부 공약이 다 어디가 없어요. 그래놓고 무슨 여기 광주에다 쳐주라고 했었는데 여기 지금 국회의원들 완전히 허수아비들 아닙니까? 경상도 부산 똘마이들 아니에요. 광주 전남이 당하고 있는 이런 수모 이거 완전 수모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건 표로서 우리 어떤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문바들은 여전히 대규모 자가자 깨져도 문재인도 아직도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자신들의 의견 문제로서 독자적인 것으로 확실하게 가져갔을 때 우리의 몫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광주 전남의 상생 문제도 5.18 정신으로 대동단계라면 자연스럽게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사전에 두 분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나산실용예술학교 교장이신 정유아 선생님께서 먼저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질문과 답변을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저의 고민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책을 쓰는 과정에서 부딪힌 어려움인데, 어떤 사건을 기록을 하거나 또 일어났던 경험들, 이런 것을 기술을 할 때 분명히 당사자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건이 기록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글을 쓰고는 했었는데, 한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고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록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되는 것이,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기억이 항상 진실이 아니구나, 또 사실이 아닐 수도 있구나, 이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제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책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5.18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선생님 책을 인용을 하고 그럴 텐데, 자기의 기억이 사실은 진실이 아닐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은 또 같은 현장에서 있었던 사실을 다르게 기억을 해서 다르게 기록을 남길 수도 있다. 이런 어떤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기억의 오류나 이런 점을 어떻게 다루시면서 글을 쓰셨는지 목숨 걸고 하는데 어떻게 기억을 못할 수 없어.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 이제 확인하고 또 대화할 때마다 이렇게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근데 그 중에서 이물레 행진곡 작곡에 관해서 무등산 타당 박웅숙을 처음에 생각하고 작곡했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김종률하고 그래서 녹음을 3번을 했는데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단쪽풍의 곡을 행진곡풍으로 장쪽풍으로 해서 템포를 빨리 해서 만든 게 바로 이물레 행진곡이다. 그런 거하고 또 5월 27일 새벽이죠. 그러니까 개헌군이 이제 쳐들어온다고 할 때 이미 26일 날 밤에 고등학생하고 여성들은 나가라 하면서 이제 계속 내보냈어요. 그러면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빠져나갔어요. 근데 이제 남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도 몇 명 있는데, 이 사람들도 또 예를 들어 윤성호 같은 경우 어찌 인간적인 고민이었겠어요. 전홍준 선배 같은 경우는 이 발에 배우들 오면은 이렇게 숨겨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마지막에 남기로 결정하는 인간적인 자기들과의 대화들이 있고, 근데 그 가운데서 확인하다 보니까 A라는 사람은 도망쳤다고 그러고, B라는 사람은 이게 당사자는 나는 절대 도망친 적이 없다. 기억 자체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그 대목은 가장 26일 밤에서 27일 새벽 사이에 도망쳤다가 사실은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요. 안 들은 사람이 딱 한 명 있는데 박여섭입니다. 박여섭. 홍보부장으로 있는. 나머지 다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토로가 되는데 윤상호를 듣고, 근데 그게 가장 인간적인 모습 아니겠나. 도망쳤다 오는 것이. 그것을 좀 사실대로 쓰려겠어요. 그런데 본인 끝까지 도망치지 않았다고 막 확고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또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다 생략을 했어요. 이렇게 생략한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좀 들은 게 슈퍼맨들이 시민군이었던 건 아니니까요. 가장 인간적인 고민들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리고 싶었는데 생략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다음은 전남대학교 사학과 송한현 교수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평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5.18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빈자리가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을 좀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불행도 직접 여기서 받아서 읽지를 못했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아까부터 계속 나온 것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는 이 지금 방주 정신이라고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5.18과 광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이 5.18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5.18 연구소 소장으로 있을 때나 혹은 광주시청에서 여러 가지 회의, 기념사업회 이런 데 회의 참석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지금 5.18 광주라고 하는 게 사실은 혼합지역에 고대 국가가 형성된 이후에 광주가 항상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광주를 보면 마치 5.18의 광주인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조금 더 5.18만 이야기하고 있는 현장에서 제 이야기가 조금 이렇게 엉뚱할 수도 있겠지만 5.18 이외에 광주를 기억할 만한 것이 다 사라져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광주를 외부에 소개할 때 항상 삼향이라고 소개합니다. 5.18의 광주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의향, 예향, 이향이라고 삼향의 거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한다면 의향에 해당할 때 광주는 이제 5.18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으나, 광주 모두가 다 5.18인 것은 아닌데, 특히 5.18과 관련한 당사자들 경우에 5.18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기념, 사적지화 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많이 겪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심지어 어떤 분의 자취방까지 찾아서 거기를 사육지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정말 제가 그렇게 좀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계속 명칭 문제 가지고 말씀을 좀 하셨어요. 전남민중 무정봉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지금 현재 법률적 용어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렇게 되어 있죠. 5.18 민주화운동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광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빠졌죠. 근데 원래 빠지게 된 거는 이제 5.18의 전국화.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5.18의 전국화 문제 때문에 광주라고 하는 것을 넣으면 전국화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이제 법률적 용어로 5.18 민주화운동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저는 역사학자로서 이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항쟁이나 봉기나 무장봉기나 이런 측면이 아니고 지역의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역사적 용어로서. 이게 행정적, 사회적인 개념이 역사적 용어에 포함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5.18 민주화운동 이렇게 해버리면 중성화되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죠. 광주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 5월 18일 날 광주에서 이렇게 되어서 시작됐구나 라고 하는 거를 금방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한 예를 들면 1929년 연말에 저기 연변에서 학생운동이 일어납니다. 독립운동이 일어나요. 지금 그 학생운동의 역사적 명칭은 연변 광주학생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변에서 일어났는데 명칭이 광주학생운동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전라 혹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게 조금 제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광주 민중항쟁이 되었던 민주화 운동이 됐던 광주 5.18 민주화 운동,
광주 민중항쟁, 5.18 민중항쟁 이렇게 해서 반드시 역사적 용어로 광주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적지 뭐 이런 문제는 좀 이제 저하고 같은 의견이시긴 합니다만은 저는 항쟁의 주체, 즉 뭐냐면 시민군 중심의 어떤 그 사적지라고 한다면은 저는 반대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살당한 곳이다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자꾸 늘리려고 하는 것은 하여튼 과연 광주 정신에 맞는가? 이게 광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마지막 그 결사항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그 견해 차이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논쟁을 토론을 좀 더 해서 좀 입장이 좀 차근차근 좁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명칭 문제는 연변 광주 학생 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그 경우도 저는 김재기 교수가 얘기 들어서 제가 이렇게 참 이름을 잘 지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게 입법화 돼버리고 이게 5.18 민주화운동이라고 입법화 이미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또 이제 그동안 약 40년이라는 세월이 넘는 동안에 많은 또 논문들이 나오고 또 용어들이 이제 약간 섞여 있긴 합니다만은 돼 있어서 이걸 하루아침에 정리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이제 가장 올바른 방법은 당사자들이 모여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5.18 공포단체가 된다면은 여기에서 그런 지금 복잡한 아까부터 자꾸 5.18을 팔아먹지 않느냐 혹은 5.18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의미는 뭐냐 이런 모든 문제들도 바로 당사자들 내부에서 입장이 좀 정리가 되었을 때 학계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도 함께 정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총 8번의 질문과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으로 5.18 항쟁의 전문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다 이야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윤상원이라는 소중한 유산을 가졌다는 것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광주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역사적 주체로서 유연하게 살아가며 5.18 광주 민주항쟁의 후예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키우리 독서회 200회 기념 목독부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단체 촬영이 있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촬영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촬영이 끝난 이후에는 곧바로 저자 사인회를 갖겠습니다. 끝으로 배부해드린 윤상원 열사 기념사업회 회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신 분은 나가실 때 제출해 주시고 5.18 주목밥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찍습니다. 여기를 봐주세요. 먼저 이것은 폰으로 먼저 찍고 키우리 9호로 인포지에 게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방금 들어가신 분 잘 안 나와요. 자, 네, 하나, 둘, 셋. 네,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생각 나옵니까? 이제 맞아보시죠. 나왔어요? 회장님 팔찌 내 거에다가 나오고 앞에 살짝 숙이는 걸로 하고 뒤에 분이 들어가고
머리 숫자만 얼굴 거의 다 나옵니다. 예, 나와요. 예, 다 나옵니다. 자, 키우리 200회 뭐야? 파이팅 한번 해보자. 눈 감았어요. 다시 한번. 키우리 200회 파이팅! 파이팅! 다시 하겠습니다. 키우리 200회 파이팅! 작가님이 잠깐만요. 자, 파이팅! 파이팅! 예? 여기 앉으시고요. 아, 1번. 경유 하하하. 경. 하죠, 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번. 송하동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신형하. 오성동입니다. 오성동. 오성동이요? 네. 하나 보시거든요. 김효연이에요. 효연. 네. 연. 이거 너 포장해야 되거든요. 신청이신 신진석하고요. 그렇지. 이제 내년에 가지. 이야기하는 거죠.
김홍식입니다. 그 박관현 여사님도 좀 같이 인기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누가 좀 구조적으로 그래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누가 쳐다보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게 안 하나 봐? 물어보도 않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을 기억하면 신청서 작성하셨으면 전해주시고 가십시오. 네, 아이고, 네. 차용훈, 네, 용훈, 차용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 정신이 없네. 아이고 이거 뭐야? 너 전달 시간 같이 정리하지. 전달 시간. 우리 저 김봉호 회장. 맞아. 이리 오시오. 나 이게 깜빡이 부르는데 이거 누구 발표인데? 그러니까요. 아니 보통 거기서 나와서 아가지고 전달식 하고 하는 그런 거 없이 시간 없어. 그렇게 하면 내가 지금 받아놨거든. 제가 잘 쓰겠습니다. 30만 원 알아. 김보곤 이사님께서 3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뭐야? 네, 너도 사진 찍어서 그냥 김보곤 이사님한테 보내는 거지. 영상에 담았어요. 제가 사진 찍는 안 쓰셨어? 아까 집에 사진 찍으면 어이 조이사. 네. 너 아까 사진 찍었지? 그거 좀 보내주소. 좀 보내줘야 돼. 사진값은 주실랍니다. 어떡하지 마. 이거 신청서 작성이 회원가입 신청 작성하신 분들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회원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옆에 앉아 계셨던 분.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안 갖고 왔거든요. 네. 차로. 차. 이거. 네, 책에다 붙일 거예요. 책이잖아요. 네. 책에다 붙일 거예요. 다시 잠깐. 이거. 요거 디자이너만 아이고, 아까 그 방에 찾아서 안 보이더라고. 다른 거 드릴게요. 여기. 여기 드려요, 여기. 여기 의물 먹고. 네.
주민번호 오빠가 챙겼어. 이거 넣었어? 그래요? 뭐 하다 보면 전화를 사진을 확인해야 되더라고요. 아, 그래. 2월달에 했죠. 그냥 마음이. 예, 아이고. 이거는 주먹밥이에요. 드셔야죠. 5일도 주먹밥에 대해서 아세요? 밑에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키우리 독서의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독서 포럼 200회 정말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면서 자축합니다. 특히 오늘 윤상원 평전을 집필하신 저자를 모시고 오늘 의미 있는 200회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러한 민간 차원의 독서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서 광주가 정말 책을 많이 읽고 생각이 깊고 큰 그런 도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먹밥이요? 네. 이 주먹밥은 특별히 네. 우리 조계현 선생님하고 네. 사모님, 따님이 네. 특별히 만드셨답니다. 조계현 선생님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겸손하셔갖고 잘 먹겠습니다.